어서들 오시오. 우리 주막에 잘 오셨소.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주막야화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부부의 이야기 5편을 모아보았소. 편안히 즐기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오. 내시의 아내. 충청도 공주 어디에 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안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 있었으니 바로 이 늙은 부부네 집이었다오. 늙은이는 나라의 재물을 바치고 당상관의 직첩을 받아 이마에 옥자관을 붙이고 허리에 띠를 두르는 터여서 마을에서는 우더른 행세를 했고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자식들 5형제가 다들 나란 일을 하였으니 입고 먹고 자는데 부족한 게 없었다오. 어느 날 이 집으로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과 술잔을 기울이던 노파가 취기가 올랐는지 본인의 젊을 적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오.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두 분이 어쩜 이렇게 금실이 좋으신지요? 젊은 제가 배워도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래 배우? 그런데 나도 젊은 시절엔 사연이 많았다오. 내가 젊었을 적에 중하고 눈이 맞아서 쑥스러운 짓을 한 적이 있었거든. 옆엔 내가 주책 없이 난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오. 아이고, 다 늙어서 무엇이 부끄러워요. 이 나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소? 그리들 말씀하시니 무슨 사연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 궁금하오? 그럼 어디 들어보실라오? 내가 본디 양인집 딸이라오.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외삼촌 댁에서 컸는데 이 외삼촌 댁이란 사람이 나를 아주 귀찮게 여겼던 모양인지 글쎄 어린 나를 늙은 내시에게 시집을 보냈다오. 옛날에 나라가 선 초기에는 내시들은 장가를 들지 못한다는 금령이 있었는데 중엽 이후부터는 통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내시들이 장가드는 건 물론이고 간혹 첩까지 두는 자들까지 생겨났거든. 어쨌거나 내시와 혼례식을 치러 부부가 되었으니 함께 방에 들지 않았겠수? 그런데 첫날 밤에 그 내시가 내 몸을 잠시 어루만지고 입을 맞추더니 글쎄 그냥 골아 떨어지더이다. 하기사 나는 그때 어리기도 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런 쪽으로는 영 아는 것이 없었다오. 그래서 부부가 한 이불만 덮고 자면 되는 것이려니 여기며 살았지. 그러다가 해가 갈수록 세상 물정을 알게 되니까 외롭고 한스러워지더이다. 밤이면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끌어올라서 잠들기가 어려웠고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오. 비단 옷 걸치고 흰쌀밥 먹는다 한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초가지붕 아래서 베이부를 덮고 자고 나물죽을 먹더라도 진짜 사내와 진정한 부부의 정을 나누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 아니겠소. 서방에 있는 몸이어도 아직은 처녀 몸이 아니겠소. 차라리 다른 남자에게 달아나서 놀아나고 싶더구려. 하지만 문은 첩첩하지 단속은 여간 아니지. 혹 일이 드러나면 한 목숨 보존하기가 어려운지라 그것도 두려워서 못할 일이었다오. 그렇게 또 몇 년을 참고 살다가 마침내는 모진 생각을 하게 되었소. 그래서 계책을 정하고 몰래 놀이개며 가락지, 값진 물건들과 은 수백 냥을 꿍쳐놓고 먼 길을 떠나기에 알맞춤하게 보자기에 쌌다오. 그리고는 내시가 대궐에 숙직을 서는 날을 기다렸다가 첫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몰래 빠져나왔다오. 담장 밑에 있는 높은 나무에 배천을 늘인 다음 그걸 부여잡고 담을 넘어 그 길로 남쪽 성문을 나섰지. 평생 문 밖을 나서보지 못한 여인이 지름길을 알 턱이 있나. 그저 큰 길을 따라갔지.
그러다가 어느 나루를 건너고 보니 마음이 조금 놓이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오. 아휴, 담을 넘어 도망치긴 했는데 이제 어쩌지? 내가 비록 처녀의 몸이긴 하지만 혼례를 올린 몸인데 누가 나를 본처로 맡겠어. 첩이 된다 한들 본처의 투기를 받으면서 사는 건 죽어도 못할 일이고. 장차 누구에게 시집을 가지? 양갓집 여자로서 어찌해야 할지 정할 수가 없었다오. 그래서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중에 상투를 틀지 않은 총각이 보이면 그 사람으로 짝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고개를 건너는데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오. 아니, 그 많은 남정네 중에 하필이면 중이라니? 아니지. 내가 모진 마음을 먹고 내시의 집에서 담을 넘어 도망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가만히 그 스님을 훔쳐보니까 꽤나 건장한 체격에 사내답게 생긴 데다가 나이도 나와 엇비슷해 보입디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게 정해준 배필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 길로 그의 뒤를 따랐다오. 스님은 어디에 가십니까? 청주에 있는 절에 가요. 부모님은 계시오? 어머님만 계셔요. 내가 자꾸 말을 붙이며 따라다니니까 그 중이 싫었던 모양인지 나를 따돌리려고 바삐 갑디다. 그러니 나도 바삐 그의 뒤를 따랐다오. 그가 쉬엄쉬엄 걸으면 나도 쉬엄쉬엄 걷고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뛰면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 뛰었다오. 그렇게 사흘을 걷고 나서 청주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 중이 풀숲이 무성한 곳에서 쉬고 있읍디다. 그러니 나도 그의 옆에 앉았다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중이 절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고 혼인을 맺지 못하면 며칠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니 억지로라도 혼인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집디다. 그래서 내가 옆으로 다가가 앉아있다가 무작정 들이대면서 중의 허리를 끌어안았지 뭐요. 왜 그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치발치를 놓아주셔요. 제가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스님께서 저를 피하시니 이럴 수밖에요. 알겠으니까 놓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중을 끌어안치고 나서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오. 그래, 집이 청주에 있어? 야, 청주에 있슈. 그럼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오? 야, 어머니 혼자 계셔요. 이런 불효가 있나. 늙은 홀어머니 혼자 끼니나 챙겨 드시오. 그나마 쥐라도 중이 되어버렸으니까 입 하나는 덜었지요. 저런 불도에 정진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스님이 되신 거구려. 그렇담 나와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소? 나에게 수백량 재물이 있으니 나와 혼인하면 스님은 아내도 얻고 재산도 얻으니까 좋은 일이 아니오. 사람이 짝을 만나 정을 나누며 사는 게 진정한 낙이 아니겠소?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님도 생각해야지요. 중이 내 말을 듣자마자 어린애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훌쩍거립디다. 그래서 내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달랬다오. 아휴, 딱하기도 해라. 이리 오셔요. 나와 저 허리로 갑시다. 하고는 그를 끌고 숲을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끌어안았다오. 그제야 그가 정이 통하는지 부르르 떨더니 나를 끌어안는데 아이고
아주 사람이 달라집디다.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그대는 이미 속인이 된 셈이요. 다시 절로 돌아갈 것 없이 나와 함께 그대의 집으로 고추 갑시다. 그렇게 정을 통한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갔다오. 마당에 들어서니 초췌한 노파가 아들을 보자마자 내가 누군지 물어봅디다. 시방, 네 뒤에 선 게 누구요? 그래서 내가 얼른 앞에 나서며 시어머니께 절을 했지. 어머니, 저희는 오늘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의 절을 받으시지요. 무엇이요? 아니, 어디서 이런 불효시 같은 계집하고 배가 맞은겨? 큰 스님이 찾아와서 네가 10년 동안 먹고 입은 값을 물어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물어주며 10년 장리빚은 또 어떻게 갚으려고 이런 짓을 해보는 것이요? 오메, 우돌이 절에 매달려 개우 목에 풀칠하고 살았는디 웬 여시가 나타나서 우리 명주를 끊어나 본단께? 노인네가 적잖이 놀랐던지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면서 욕을 해댑디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풀어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리며 말했지. 어머님, 제게 수백 냥이 있으니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것이며 큰 스님이 온다고 해도 제가 맡아서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어요. 값진 보물들을 보신 시어머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더니만 나를 안으로 들이시더이다. 그때부터 나는 그 집에서 새 며느리 노릇을 했다오. 그날 밤 중과 밤새도록 정을 나누었는데 그 중이 처음으로 부부의 재미를 보더니만 아예 치마폭에 엎어지질 않겠소? 참으로 웃다가 허리 부러질 일이었다오. 다음날 비녀 한 개를 팔아서 중한테 줘서 장에 가서 망건과 옷을 사오게 했다오. 중 옷을 벗게 하고 보통 사람 옷을 차려입으니 참으로 눈이 번쩍 뜰 젊은 낭군이 되질 않겠소. 그렇게 젊은 남녀가 가시버시하며 오순도순 깨가 쏟아지니 참으로 살만 나더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소. 큰 스님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벼랑간 마당으로 달려오더니 노인에게 다짜고짜 큰 소리부터 지르는데 보자니 험상궂게 생긴 데다가 말본새가 영 밉살스러워. 아들을 내게 보냈다가 다시 빼앗는 것은 무슨 도리요? 10년 동안 먹이고 입힌 값과 10년 묵은 장리빚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아시오. 큰 스님이 길길이 날뛰니까 시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아무 대꾸도 못합디다. 그래서 내가 부엌에서 뛰어나와서 고추 중에게 대들며 귓뿌리를 잡아 쥐고 뺨을 후려 쳤다고. 어떤 몹쓸놈의 중이 감히 이렇게 당돌하단 말이냐? 냉큼 돌아가지 않으면 대갈통을 파수어 놓을 테다. 하면서 연방 따귀를 갈기니까 그 중이 볼을 싸쥐고 비명을 지릅디다. 내 기세에 눌렸는지 중이 허둥지둥 문 밖으로 주랭랑을 놓더니 그 뒤로는 다시는 얼씬하지 않았다오. 그 뒤 이 마을에 이사 왔고 50여 년을 그 중과 같이 살았구려. 자식들 낳아 키워 뜨르르하게 내세웠지. 곳간에 쌀이 그득하지. 외양간에는 말과 소가 득실거리니 그 중이 후한 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겠수. 그 복 많은 중이 바로 나요. 잠 못 이루는 방. 우리 분이를 언놈한테 팔았다고요? 당신 미쳤수? 혼기 꽉 찬 딸년 시집 보내는 거요. 팔려가는 거지 그게 시집 보내는 겁니까? 빚 정산하고 쌀도 한 선 받았잖소. 그러면 시집 보내는 거지. 15밖에 안 된 어린 것을. 시집 가면 밥은 안 굶을 거 아니오. 내일 바로 분이 데리고 가기로 그놈하고 얘기 다 끝났으니까
더 말할 것 없소. 다음 날 아침 덩치가 큰 삼보가 분이네 집에 와서 분이를 데리고 갔다오. 그리하여 분이는 울며 불며 매달리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삼보를 따라 나섰지. 좀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에게 삼보가 말했수. 분이 그만 울더라고. 입 하나라도 덜어야 동생들한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돌아가제. 나아가 생김은 이렇게 두꺼비같이 생겼어도 힘도 좋고 부지런한 사네요. 분이 배고픈 일은 없을 것인께 걱정하지 말고. 삼보의 위로에 분이는 그가 참으로 듬직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오. 삼보는 부지런하고 힘이 좋아서 논일이고 밭일이고를 척척 해내었고, 분이는 삼보에게 시집와서 정말로 밥 굶을 걱정은 안 하고 살게 되었다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분이는 점점 더 야위어가고 눈밑이 퀭한 것이 생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수. 분이 아직 멀은겨? 빨리 방으로 들어와. 에? 오늘은 진짜로 잠만 자고 싶어요. 언제는 내가 못 자게 였랴? 삼보가 워낙 혈기왕성하고 힘이 좋다 보니 단 하루도 분이를 가만두는 법이 없었다오. 분이에겐 바위덩이가 몸을 짓이기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 허리와 엉치가 뻐개지는 듯 쪼개지는 듯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이 욱신거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오. 밤새 시달리다가 새벽녘이 되어 겨우 눈을 붙이려고 하면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뭐하고 아직 자빠졌디야? 얼른 안 나오냐? 할 일이 천진디. 시어미 보고 일하라고 안 나오는겨? 예, 나가요, 어머니. 밥 걱정 안 하고 사는 걸 고맙게 여기야지. 어디서 게으름을 피운랴? 쇠죽 쓰고 물 길어다 밥 안 치고 절구질하고 물방아 찍고 빨래 밭일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일이 끝이 없었다오. 아이고, 새댁 어디 아픈 거요? 안색이 안 좋은디. 밤마다 두꺼비같이 생긴 바위가 짓이기는데 이러다 진짜 죽겠어요.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일만 하다가 좀 잠들만 하면 못 살게 구는데 시집 와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거기서 삼보가 힘이 뻗칠 텐데 가만둘라고? 무슨 수를 내야지 저러다 병나겠구먼.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생고사리 율무가 남정네들 정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먼. 그래요? 당장 구해다가 반찬으로 내야 되겠네요. 동네 아주머니가 일러준 음식들이 진짜로 정력을 떨어뜨리는진 확실치 않았으나 분이는 어떻게든 밤마다 당하는 고통을 덜고 싶었다오. 이게 뭐여? 또 생고사리요? 생고사리를 왜 맨날 이렇게 많이 한디야? 임자 혹시 생고사리를 좋아하는구먼? 짭조름하게 아주 맛나네. 그렇지요. 우리 색시는 고운 데다 나물까지 잘 무치고 어째 이렇게 이쁜 짓만 한디야? 내가 우리 분이 줄라고 장에 가서 꽃신을 사왔구먼. 어머, 이렇게 고운 신이 참말로 내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신는데? 꽃신을 받는 것까진 좋았으나 삼보는 그날 밤에 분이를 더욱 가만두지 않았던 게야. 삼보는 분이가 자기를 밀쳐내는 것이 어린 계집이 앙탈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혹은 분이도 좋으면서 부끄러워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오. 무지하고 눈치 없는 삼보는 여인의 성교통을 알 리가 없었던 게지.
쇠막대기 같은 것이 오장육부 한편으로 치우치면서 가슴까지 치받쳐 올라 콱콱 뻗지를 때 분이는 입을 딱딱 벌리며 몸을 위로 추스렀다오. 분이가 시집와서 몇 달 동안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산보에게 시달리는 통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 정신이 몽롱했다오. 어느 날 어두운 밤이 되자 분이는 초조해졌다오. 아이고, 엉치뼈가 뻐개지는 것 같아. 오늘은 저 왼수 같은 방에 절대 안 들어갈 거야. 두꺼비 바위 같은 인간을 피해야 돼. 안 그럼 내가 죽게 생겼어. 오죽이나 방에 들어가기 싫었으면 헛간으로 숨어 들어가서 벼섬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오. 분이 어디 있는겨? 부뚜막에도 없고 어디 간겨? 분이! 두꺼비 같은 놈이 누나를 부라리면서 사방팔방 찾다가 마침내 분이를 발견하고는 억센팔로 어렵지 않게 분이를 안하다가 또 그 왼수 같은 방에 갖다 놓은 게지. 그리고 또 분이를 못살게 굴었던 게야. 다음 날이 되어 분이가 정신을 차리면서 생각해 보았다오. 여기가 어디야? 몹쓸 노릇을 면하려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던 마트에 아무도 몰래 헛간으로 숨었고 벼섬을 의지 삼아서 두 다리를 쭉 뻗칠 사이도 없이 그만 고달픈 잠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또 이 왼수 같은 방에 있는 거냔 말이야. 맞아. 어제 그 두꺼비 같은 놈이 나를 또 덮쳤던 게야. 여태 자는겨? 어서 쇠죽 끓여야지. 쇠죽 끓이고 남은 밭에 일꾼들 밥 갖다 줘야 쓰는데 시방가정 자는겨? 바스라질 듯 아픈 몸으로 구기며 밥을 잔뜩 담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밭으로 가는데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거라. 눈이 핑핑 돌아가는 것 같고 어질어질하였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듯 하더니 으쓱으쓱 한기가 들고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분이는 급기야 쓰러져 버렸다오. 분이가 한참 만에야 깨어났건만 정신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던 모양이오. 점심을 이고 밭으로 가는 길까지는 기억을 하는가 싶더니 자기가 있는 곳이 길바닥인지 헛간인지 한참을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가 길이야 헛간이야? 아이고머니, 또 원수 같은 방이잖아? 또 그 두꺼비 바위 같은 놈이 덮칠지도 모르는 일인데 빨리 나가야 돼. 분이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 모양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에 허둥거리면서 마당으로 뛰쳐나갔다오. 왜 더 자빠져 있지 벌써 나온디야? 싫어요. 방에 있기 싫어요, 어머니. 이래 시어머니가 지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싫어요? 방정 맞은 년 같으니라고 어쩌자고 그릇을 다 부수고 아실랑아실랑 나오는 거냔 말이오? 염치 없는 년. 시어머니가 속에서 치받치는 미움을 걷잡지 못하고 며느리에게로 달려들었다오. 그러더니 갖은 욕설을 섞어가면서 몽둥이로 머리, 등, 다리 할 것 없이 함부로 두들기기 시작했다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분이는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였소. 으스러지듯이 찌뿌드드한 몸에 툭툭하고 때려지는 매가 도리어 괴상한 쾌감을 주었던 모양이지. 원래 이 년이 아주 악질 센 년이라니까. 화가 뻗친 시어머니는 몽둥이로 한참이나 분이를 때리다가 스스로 지치고 말았지. 그때 분이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소름이 끼쳤다오. 글쎄 분이가 미친 여자처럼 입꼬리를 희죽거리고 있는 게 아니오. 어쩌면 맞아도 울지도 않고 요렇게 요상스럽게 있는겨? 이년아, 부엌에 가서 얼른 저녁밥 안 차릴 거요? 분이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앉혀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
제 신세가 어떻게나 불쌍하고 가엾은지 몰랐다오. 아비의 빚 때문에 어린 나이에 팔려오다시피 하여 시집을 온 일이며 밤마다 당하는 지긋지긋한 고통에 더구나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지니 한스럽고 슬퍼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던 거지. 그때 산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소. 분이는 삽작을 들어서는 산보를 보자마자 간이 오그라붙는 듯 하였다오. 멈추지 않던 눈물은 간데 없고 다시금 이 지긋지긋한 밤 피할 궁리에 어린 머리를 짜기 시작했지. 이게 다 그놈의 왼수 같은 방 때문이야. 그 방만 아니면 두꺼비 바위에 짓눌리진 않을 거 아니야? 분이는 그 원수 같은 방을 없애버릴 도리가 없을까 궁리를 하게 되었소.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여태 몰랐지? 아궁이에 땔감을 넣고 있던 분이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웃기 시작했다오. 그날 밤 그 집에는 난데없는 불이 건너방에서부터 일어났는데 바람까지 불어오니 삽시간에 온 지붕에 불이 번지며 타오를지. 마당에 서 있는 분이는 근래 없이 환한 얼굴로 기뻐 못 견디겠다는 듯이 발작이며 뛰어다녔다오. 영감의 여인. 영감, 아이고 왜 이리 늦으셨어요?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네. 아직까지 저녁을 안 드시고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글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종년이 밥도 안 주고 딴짓만 하지 뭐예요. 못된 년, 처만 처먹고. 아유 저런, 배고프시겠네. 얼른 들어가서 저랑 함께 드세요. 그래요 영감. 이분은 저희 시어머님이시고요. 이 남자는 저희 서방님이랍니다. 편의상 남편이라고 할게요. 시어머님은 나이가 드시고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시아버님인 줄로 착각하실 때가 많으시답니다. 그이가 글 공부를 마치고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올 때를 맞춰서 상을 차리곤 해요. 이부자리 사이에 넣어놨던 따끈한 밥 공기를 꺼내서 상에 놓는답니다. 김치를 찢어서 숟가락 위에 얹어드려요. 제가 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어머님과 남편을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당신은 좋으시겠소? 마누라가 둘이나 되니 말이에요. 좋고 말고. 아이고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급히 드시다 탈나시겠네. 어머님이 수시로 진지를 잡수시니까 당신이 상 차리느라 고생이구려.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는 게 더 걱정이죠. 몇 끼니 더 차리는 게 뭐 대수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이는 저한테 늘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산답니다. 가난한 선비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노망이든 노모에게 눈 한 번 흘기는 법 없이 정성으로 챙겨드려서 고맙다고요. 나중에 출세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곤 하죠. 밤이 되어 그이가 어머님이 잠드시는 걸 보고 건넌방으로 넘어온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무, 파, 마늘 등을 다듬어야 해서 잠들 수가 없어요. 내일까지 김치를 담궈서 진사님 댁에 보내드려야 하거든요. 당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내가 면목이 없소. 양반 때 김치 담그랴, 어머님 봉양하랴, 당신이 병들까 걱정이요. 지금이라도 글 공부 그만두고 그냥 골 아전자리라도 알아볼까 하오. 여보, 당신은 장차 크게 되실 분이에요. 헌데 고작 아전이라뇨. 지금이야 고생스러워도 당신만 잘 되신다면 다 옛말처럼 추억할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 마시고 당신은 글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제가 김치를 담가서 팔기 시작한 건 5해 전쯤이었어요. 고을에 사는 최진사 댁에서 큰 잔치가 있었거든요. 며칠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정말 큰 잔치였기 때문에 마을에서 솜씨 좋고 일 잘하는 안악들에게 품삯을 주고 음식을 준비하게 했었답니다. 그때 제가 김치 담그는 일을 맡았더랬죠. 뭐 평소에 하던 대로 배추김치, 총각김치, 나박김치, 파김치 등등 뚝딱뚝딱 만들었죠. 그런데 잔치에 온 손님들이며 최진사 댁의 식솔들이 전부 김치 맛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진사님 댁 큰마님께서 저를 찾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찾으셨습니까, 마님? 그래. 자네 덕분에 잔치를 잘 치렀네. 어찌 그리 손맛이 좋은가? 아유, 과찬이십니다, 마님. 참말이네. 손님들이 모두 김치가 맛있다면서 입을 모아 칭찬했다네. 게다가 입맛 까다로운 우리 진사 나으리께서도 김치 맛이 좋다면서 끼니 때마다 찾으시는데 지난번에 담궈놓고 간 김치가 떨어지니까 어찌나 아쉽던지. 그래서 말이네만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김치를 담궈준다면 자네의 품삯을 후하게 쳐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쇳내의 하찮은 솜씨에 값을 매겨주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하오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님이 계셔서 쇳내가 집을 자주 비우지 못합니다요. 게다가 바깥 양반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글 공부를 하는데 안사람이 밖으로 돌 수 있겠습니까요? 송구하옵니다, 마님. 자네 얘기를 듣고 보니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구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네가 집에서 김치를 담궈서 내게 팔도록 하게. 돈과 김치가 오가는 일은 우리 집 하인을 시키면 될 일이 아닌가? 김치값은 자네가 부르는 대로 쳐주겠네. 이렇게 해서 김치를 만들어 팔게 됐지요. 처음엔 최진사 댁에만 김치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지체 높으신 몇몇 양반님 댁에서도 김치를 사가시니 매일 김치 담그느라 일이 어찌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 덕분에 남편 글 공부도 시키고 삼시세끼에다가 가끔은 고기 맛도 볼 수 있게 됐지요.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님과 남편 챙기는 일엔 소홀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어머님을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마치 귀한 딸 다루듯이 곱게 머리를 빗겨놓곤 하지요. 제게 딸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정성을 다할 것 같아요. 실은 저희 부부가 혼례를 치른 지 7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거든요. 어머님께서 밤이면 수시로 방문을 열고 들이닥치시니까 편하게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힘들게 번갯불에 콩 볶듯 후다닥 일을 치르는 게 고작이라 그런 건지 아무튼 태기가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쁜 아기를 점지해 주십사 삼신할미께 빌고 또 빌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해가 바뀌었을 때 어느 날 고을에 방이 붙었답니다. 과거 시험을 본다고요. 그동안 바깥 양반이 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이번엔 틀림없이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남편은 함께 서당에 다니던 동무들하고 짐을 꾸려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무들과 한양으로 길을 떠났는데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본 일이 없는 저희 남편은 한양의 모든 게 신기했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일행 중에 한양을 자주 오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여자를 좋아하기로 소문이 난 자였어요. 그 사람이 동무들을 꼬드겨서 기생집으로 가자고 했고 저희 남편은 끌려 들어가다시피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일행들은 전부 여인들을 옆에 앉혔지만 저희 남편은 여인을 마다하고 혼자서 조용히 술만 마셨더랬죠. 사람들이 그에게 쑥맥이네 팔불출이네 놀려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만 들이켰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남편은 금방 취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푹 꼬꾸라지고 말았답니다. 새벽녘이 됐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며 눈을 뜬 남편은 기겁을 하고 놀랐답니다. 옆에 여인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연거푸 술만 마시던 기억만 있지 그 이후엔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앞으로 부인의 얼굴을 어찌 볼 수 있단 말인가?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남편은 과거 시험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고 낙방을 했답니다. 그 당시 남편은 과거에 떨어진 것보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밤을 보냈다는 게 더 미안했대요. 아무튼 그이는 집에 돌아와서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놀랍기만 했을 뿐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한동안 멍하니 앉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고 잘못했다고 저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비는데 더 따져 물을 것이 있는가 싶다가도 또 한편으론 화가 뻗치는 거예요. 저에게 남편은 삶의 이유였고 열심히 사는 동력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도무지 움직여지질 않았죠. 밥만 겨우겨우 해서는 시어머님 끼니를 챙겨드리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한양에 갔던 동무들이 기생집에서 있었던 일을 떠버리고 다닌 통에 길가에 앉아 계셨던 어머님까지 알게 되셨지 뭐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글쎄. 저 기다리셨어요? 먼저 주무시지 않고요. 에라이 놈의 영감탱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개집질을 하고 다녀? 개가 똥을 끊지. 영감탱이가 여자를 끊을 리가 있나? 아이고 원통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인간을 서방이라고 평생을 살았을꼬. 이놈의 영감탱이. 낮에 버무려 놓은 김치를 사정없이 남편 얼굴에 던지시는 거예요. 김치로 뺨을 맞은 그의 얼굴이 벌개졌고요. 어머님은 분명 아버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호색한이셔서 여인들을 꽤나 밝히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젊은 날을 외롭게 보내셨고 그것이 한해 맺히셨거든요. 어머님 힘이 어찌나 세신지 가까스로 어머님을 말렸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씩씩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금세 잠이 드시지 뭐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저녁 남편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쌀인문만 쳐다보시면서 그 일을 기다리시던 어머님께서 그 일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셨지요. 어머니, 오늘은 노여움이 좀 풀리셨나 보네요. 어제는 살이 어찌나 맵던지요. 오늘은 열무김치다 이 영감탱이야. 그러더니 최진사 댁에 보내려고 담가둔 김치를 남편의 얼굴에 대고 막 던지시는 거예요. 에라 이 얼갈이만도 못한 영감탱이. 돈 한 푼 없는 선비한테 시집 와서 남편 하나 보고 손이 부르트게 일하면서 시부모 모시고
남편 챙기고 잠 한숨을 편하게 못 자고 고생하는 마누라를 두고 계집을 옆에 끼고 잠이 오더냐? 이놈의 영감탱이! 어머님은 분명 돌아가신 아버님을 떠올리시며 하신 말씀일 텐데 마치 제가 남편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꼭 제가 하고 싶던 말이었지요. 말로는 남편을 용서하겠다고 하고 세상이 예심 넓은 마누라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돌덩어리를 가슴 위에 얹어놓은 듯이 답답하고 울적해서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따지고 화내고 싶었던 걸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순간 어찌나 통쾌하고 시원하던지 정말이지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난장판 속에서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제가 갑자기 웃으니까 어머님과 남편이 놀라면서 조용해졌지요. 이런, 이 종년이 김치 다 담갔으면 밥 줄 생각을 안 하고 뭐 좋은 일 있다고 헤헤거리고 웃고 있어? 예, 어머님. 따끈한 밥에 새로 담근 김치 올려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어머님. 그 뒤 저는 그 일을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로 남편을 용서했고 우리 부부의 애정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답니다. 마음이 안정돼서 그랬는지 그이는 과거 시험에도 붙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정신이 돌아왔는데 제 손을 잡으시고 한 말씀 하셨죠.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라기. 어머님. 항상 옆에서 돌봐드리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한동안 어찌나 마음이 허하고 쓸쓸한지 몰랐죠. 그런데 있잖아요. 몇 달 후에 아기를 갖게 됐지 뭐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들어서지 않아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쁜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우리 딸이 말이에요. 어머님을 쏙 빼닮았지 뭐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이 아닐까요? 손님으로 오는 남편, 방문객. 젠장, 상놈에다 돈마저 없으니 어디 사람 행세를 하겠나? 한 10년만 잡고 죽을 고생을 하면 돈을 좀 모으겠지. 이 사람은 기돌이라는 자로 지금 금줄기를 찾고 있는 중이라오. 금을 찾아서 팔자를 고쳐볼 요량으로 금광의 광부 노릇을 하면서 바위꿀 파는 법, 바위를 가루로 부숴서 걸른 뒤에 금을 찾아내는 법, 금을 다지는 법 등을 배웠수. 3년 전에 한양에 있는 가산을 정리하고 자기의 처와 함께 매봉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오. 옛날부터 매봉산엔 금맥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 누런 금덩이를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 아래 두 부부는 밤낮으로 죽을 고생을 했다오. 특히나 기도리의 처 점례는 낮이면 마을로 내려가서 밭일이고 부잣집 집안일이고를 가리지 않고 품팔이를 해가면서 어떻게든 남편의 뜻을 이루어주려고 애쓰며 살았지. 날이 갈수록 바위굴은 깊이 파여져 들어갔지만 금은커녕 바위 비늘도 나오지 않는 거라. 그러니 사람들이 보다 못해 한마디씩 했수. 여보게, 파도 나오는 거라곤 돌덩어리뿐인데 이제 그만두지 그러나. 여보, 벌써 굴을 몇 개나 팠는데도 금은 나오지 않고 가산도 모두 없앤 데다가
품팔이거리도 없으니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이제 그만 내려갑시다. 예? 그나마 있던 재산 다 털어먹고 여기서 맨손으로 내려가잔 말이야? 난 못해. 내려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내려가. 기돌은 어느덧 반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다오.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지. 아무튼 생고생을 하면서 근근히 몇 해를 버티긴 했는데 어느 해 겨울에 큰 일이 나고 말았어. 몹시도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여느 때처럼 일을 하던 기돌이 단단한 바위를 내려치다가 그만 연장이 부러져 버렸다오. 재수가 없으려니까 멀쩡하던 곡괭이는 왜 부러지고 지랄이야? 임자, 가서 돈 좀 꼬와. 예? 어딜 가서 돈을 구워요? 에이, 끼니야 굶든 어떻게 때우든 하겠지만 연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지 않은가? 마을에 내려가서 김진사 댁에 사정 얘기 좀 해보라고. 내년 봄에 품으로 갚는다고 말이야. 아, 뭐해? 얼른 가지 않고. 김진사는 동네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욕심 많고 인심이 사납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오. 그런 자에게 돈을 구워달라는 얘기를 하라니 점례가 기가 막혔지. 하지만 기돌이 역정을 내며 재촉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눈보랏길을 더듬어 마을까지 내려갔다오. 점례가 김진사네 집 앞에 이르러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고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집 마름으로 있는 아무개가 점례를 거만스럽게 훑어보며 물었다오. 왜 남의 집을 기웃거려? 저 굴을 파다가 연장이 부러져서요. 진사님께 돈을 좀 빌리러. 마름이 점례를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점례가 별로 잘생긴 곳은 없었으나 그런대로 반반하게 생겨서 그랬는지 마름의 눈빛이 이상 야릇해졌지. 그러더니 말투가 좀 달라지네. 연장값이 몇 푼이나 된다고 진사어른까지 찾아. 그이가 진사님 댁에 가보라고 해서. 그 정도 돈은 나라도 장만해 줄 수 있네. 방으로 들어가시게. 돈을 빌려주려면 나도 얘기를 들어보아야지. 예? 밖에서 얘기하시지요. 따뜻한 방을 놔두고 밖에서 이야기할 곳이 있는가? 귓불이가 떨어질 것 같네. 쇠내는 밖이 편합니다요. 한쪽에선 들어오라느니 한쪽에선 들어가지 않겠다느니 한참 동안 말이 오고 가다가 끝내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오. 방 한 구석에 얌전히 앉아있는 점례를 마름이 음흉한 눈으로 빤히 바라다 보더니 산골댁은 참 곱군 그래 하고 은근히 말을 던져. 점례가 얼굴이 화끈화끈 붉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차 싶었다오. 자꾸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던 뜻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었지. 곱게 생긴 사람이 산골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산골댁만 나를 잘 따라준다면야 연장값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 자, 이리 와봐. 하면서 은근히 다가앉으면서 점례를 잡아당겼다오. 점례가 어찌나 놀랐는지 잡힌 손을 잡아 빼고는 문 밖으로 휑하니 달려나갔지.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길을 달려서 매봉산 골짜기로 들어갔다오. 빌려왔어? 진사님이 안 계셔서요. 그래? 그럼 내일 다시 가봐. 오늘 일하긴 다 틀렸네. 점례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 기돌이가 눈을 뜨자마자 점례를 재촉했다오. 임자, 어서 가봐.
당신이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동네 내려갈 새가 어딨어? 부러진 연장으로 조금이라도 더 봐야지. 가기 싫어요. 글쎄 갔다 오라면 갔다 와. 어제 하루 쉬었더니 발광이라도 하게 될 판이라고. 빨리 가서 구해오지 못해? 기돌이 눈에 핏발을 세워가면서 크게 소리를 치니까 점례가 할 수 없이 집을 나서긴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콩 볶는 것처럼 뛰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가 있나. 눈에 핏발이 선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서 말이지. 제발 진사님이 계시고 마름은 없어주었으면. 그런데 마름은 마치 점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나 한 것처럼 행랑채 들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소. 점례가 가슴이 철렁했지. 마름은 점례를 보자마자 나가서 맞이하더니 점례의 손을 잡고서 안으로 잡아 끄는 거였소. 쇠네, 오늘은 진사님을 꼭 뵙고 가야 해요. 진사님은 한양에 가셔서 섣달 금음에나 돌아오실 걸세. 연장값쯤은 나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니까 그러네. 그러니 안으로 들어오시게. 오늘마저 빈손으로 갔다가는 기돌이 무슨 발광을 할지 모르니 일단 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려는데 이 마름 놈이 슬슬 수작을 걸어오는 거라. 산골댁은 정말 예뻐 하고 말하더니 그녀를 자기의 품으로 끌어들이는데 에그머니. 점례가 전날처럼 손을 빼며 방구석으로 피했지만 마름이 다시 다가와 앉았다오. 연장값은 내가 줄 테니 조금도 걱정 말고 잠깐이면 되네. 아무도 모를 걸세. 내밀고 뛰어나가면 피할 수는 있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돈을 빌릴 수가 없을 것이고 오늘도 그냥 갔다간 남편이 화를 낼 것이니 그저 마름에게 가만히 몸을 맡기고 말았다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푼돈쯤은 줄 테니까. 알겠지? 마름은 고개를 숙인 점례의 손에 연장값을 쥐어주며 말했지. 점례는 자신의 처지가 몹시 처량해서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오. 돈 꾸어왔어? 예. 대답하는 점례의 눈이 퉁퉁 부은 데다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데 기돌이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서 그저 새 연장 살 생각에 신이 나서는 싱글벙글 하는 꼴이라니. 아무튼 한동안 연장을 새로 장만해서 일을 시작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번에는 또 양식이 문제였다오. 그러니 기돌이가 또 점례를 들볶기 시작하는 거라. 김진사 댁에 다시 가봐. 연장값을 구워주셨으니까 양식값도 대주실 거야. 어? 내년에 품으로 갚는다고 하고. 당신이 가서 구워오세요. 저 정말 가기 싫어요. 이 사람이? 나는 굴파야지. 동네까지 내려갔다 올 새가 어딨어. 빨리 내려가지 못해? 남편이 재촉하니 또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갔는데 점례를 보자마자 마름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네. 내가 점례 생각이 어찌나 나는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 잘 왔네. 잘 왔어. 실은 양식이 떨어져서. 겨울철이니 양식이 걱정일 테지. 그까진 양식쯤이야. 점례만 자주 와준다면 못 대줄 거 있겠는가? 점례는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오. 마름이 준 쌀자루를 이고 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점례는 자기의 몸에 흥분기가 남아있음을 느끼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기돌이는 1년째 바위를 파들어 가는 일에 지쳐 저녁부터 골아 떨어졌으므로 자기를 변변히 안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던 참에 마름의 강한 압박을 받고 보니 결국 몸이 달아오르게 된 거지. 그렇게 쌀이 떨어지면 마름에게 찾아갔고 두 사람은 한동안 몸을 태우다가 떨어졌다오. 그러다가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점례와 마름의 관계를 눈치채고는 기돌에게 귀뜸을 해주었는데, 저기 산골댁하고 김진사집 마름 아무개하고 수상해. 내가 봤거든. 허튼 소리 마라. 내가 쌀을 꿇어보낸 거요. 생사람 잡을 소리 했다간 주둥아리를 찢어버릴 테야. 아니, 쌀을 구워주면 구워줬지 왜 손을 잡느냐고. 그리고 산골댁은 왜 뺨을 발갛게 물들이고서 말이여? 그제서야 기돌이 눈에서 번쩍하고 불이 튀었다오. 이튿날이 되자 그는 쌀이 남았는데도 쌀을 구워다 놓으라고 말해서 점례를 마을로 내려보낸 후 몸을 숨기며 그녀의 뒤를 따랐지. 아내가 진삿댁 앞에 이르자 마름이 반갑게 맞이하며 손을 잡더니 행랑채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기돌이 방문을 와락 열고 보니 마름이 점례를 품에 안고 있는 참이었지. 이 죽일 것들이! 힘이 장사인 기돌이 마름놈을 한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점례를 주먹으로 후려 갈겼다오. 점례의 코에선 피가 터지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이나 빠져나왔지. 미쳐서 길길이 날뛰는 기돌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말리는 틈에 점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쳤다오. 나쁜 년, 도망갈 테면 도망가라지. 혼자서라도 금덩어리를 파내고야 만다. 모진 마음을 먹은 기돌은 정말 발광한 사람처럼 낮에도 밤에도 굴을 파는 일에만 온 힘을 쏟았다오. 그로부터 1년 후. 여보게, 자네 가봤는가? 학골 주막집에 새 안악이 들어왔어. 오종종하니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 가봤지. 그런데 그 여자 불쌍하기도 하지. 어쩌다 50살도 넘은 수랍이 천씨랑 살게 됐을꼬. 나도 들었네. 근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 마을에 왔을 때 온몸에 멍투성이었대. 짐작했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안악이 바로 점례라오. 주막집 수라비인 천씨는 멍투성이었던 점례를 정성을 다해 구안했지. 기력을 찾은 점례가 주막집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하니 점례를 보려고 남정네들이 안 마실 술도 한 잔씩 마시러 학골 주막을 찾곤 했다오. 그런데 점례가 학골에 정착해서 주막집 일을 하며 지낸 지 2해쯤 지났을 때였다오. 여느 날처럼 술상을 볼 때였는데 어떤 사내를 보자마자 돌부처처럼 몸이 굳고 얼굴이 허옇게 질려버렸지. 여기 닭배기 한 사발 주시오. 아니, 분명히 기돌이인데 점례가 주는 상을 받아 술만 마시고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소. 도망친 여편네를 찾았으니 그 성질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천서방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야. 점례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지. 그 뒤로 기돌은 한 달이 넘게 매일같이 주막에 들렀다오. 어느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술을 사는 선심을 쓰며 돈을 물쓰듯 쓰기도 하고 조용히 혼자 밥만 먹고 가기도 했지만 점례에겐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지.
도통 속을 알 수가 없네. 어떤 보복 앙심을 품었기에 한 달이 넘도록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건지. 점례는 몹시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야위어 갔다오. 그러던 어느 날 술손님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기돌은 학골 어느 집에 아예 자리를 청하고 들어 앉았는데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자도 있었소. 그러니 오호라 결국 금을 캔 모양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대기를 그래서 내가 살구나무집 과부하고 기돌이하고 짝을 지어주려는데 어때? 아이고 좋은 짝이 되겠네. 기돌이 돈도 어지간히 있는 모양이고 살구나무집 과부도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논밭 마직이나 있으니 살림 걱정은 없겠네. 이런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점례의 마음이 이상하게 떨리는 거라. 그런데 며칠 뒤 기돌이 중신을 거절하더라는 소문이 들려왔지. 점례가 마음이 약간 놓이긴 했는데 그래도 매일 주막을 들락거리는 기돌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였다오. 어느 날 기돌이 냇가에서 목을 축이고 있는데 바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에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소. 냇물이 맑으니 물 안에 담근 하체까지 훤히 보이는데 여인의 뽀얀 속살을 보고는 숨이 멎을 것 같았지. 기호가 놀라서 몸을 돌리고 도망치듯 하니까 비로소 이상한 기척을 느낀 여자가 고개를 돌려 도망치는 기돌의 뒷모습을 보았지. 에고머니나, 이를 어째해? 이 여인이 바로 중신아비가 기돌과 중신을 하려던 살구나무집 과부였다오. 생판 모르는 사내도 아니고 중신말이 오갔던 사내에게 속살을 보였으니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더욱 가슴이 콩복듯이 뛰었다오. 그런데 기돌도 그날부터 그 과부 모습이 떠오르고 가슴이 뛰는 거라. 며칠 뒤 살구나무집 과부가 사람을 시켜 기돌에게 보따리를 보냈는데 그것은 과부가 직접 지은 깨끗한 명주옷 한 벌이었소. 기돌은 내심 좋으면서도 난 곧 떠날 사람인데 괜스레 이런 걸 받아 입으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구나무집으로 돌려보냈다오. 그런데 얼마 후에 기돌이 심하게 곧불에 걸렸는데 이 얘기를 들은 과부가 죽을 쑤어 기돌이에게 보냈고 뭉클한 마음이 들어 기돌은 거절하지 않고 과부가 보내주는 음식들을 먹고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오. 이를 알고 중신아비가 다시 기돌과 과부를 이어주려고 했는데 기돌은 또 곧 떠난다 말만 하고 중신을 거절하는 거라. 그리고 여전히 점례가 있는 주막집에 들러서 조용히 술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오. 어느덧 가을이 되어 추수가 한창이었는데 일손이 모자라 살구나무집 과분의 콩밭은 콩을 뽑아야 할 때가 됐는데도 뽑지도 못하고 있었다오. 근심이 되던 과부가 혼자라도 일을 해보겠다고 밭에 갔는데 글쎄 기돌이가 그 넓은 밭일을 혼자 해치우고 있는 게 아니오. 안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 걱정이었는데 어찌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게다가 우통을 벗어던지고 일하는 기돌의 모습에 마음이 확 쏠리고 말았다오. 기돌이 대답을 미루면서도 자기에게 뜻을 두었다고 생각하게 된 과부는 밤마다 밤잠을 설치며 설레어 했지. 마음이 달아오른 과부는 급기야 중신아비에게
어서 기돌과 살게끔 말을 잘 해보라면서 빌기까지 했다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기돌이 괴나리 보찜을 지고 주막에 나타나 점례를 불렀다오. 에그머니나, 오늘은 무슨 결판을 내려나 보네. 하면서 가슴이 철렁해진 점례가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기돌 앞에 섰다오. 여러 달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더니 밤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 다 내 탓이었어. 내가 당신이 해준 밥 먹고 품팔이에서 벌어온 돈으로 연장을 사서 쓰면서도 맨날 화만 내고, 금이 나왔을 때 나는 그제서야 알았어. 당신이 왜 마을에 안 가려고 했었는지. 다 나 때문이었는데, 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 그때는 미친놈이 굴파기에만 환장을 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여기 당신 몫에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아무 말 말고 받아둬. 실은 금덩어리 팔아서 당신한테 좋은 집 구해주고 편안히 사는 거 보면서 이 동네에 좀 더 머물려고 했는데 살구나무집 과부 때문에 안 되겠어. 당신이 있는 동네에서 과부하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연히 생사란 마음만 달게 할 수도 없으니 그동안 나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 마음이 괴로워서 멀리 떠나니까 나를 용서하오. 점례는 기돌의 말에 비로소 왈칵 눈물이 솟아올랐고, 함께 살며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흐느끼며 울기만 했지. 기돌은 몸을 돌려 터벅터벅 걸어갔다오. 점례에게 용서를 빌고 금덩어리를 주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는데, 이상하게도 자기에게 옷을 지어 보내던 과부의 마음씨가 가슴으로 파고들어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두고 가는 심정이어서 발길이 자연 더뎌졌다오. 한 20리쯤 갔을까 말았을까 하는데 누군가가 숨을 핥딱거리면서 쫓아오기에 뒤돌아보니 살구나무집 과부가 아니오. 댁의 사정은 대충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대를 팔아 이사하면 되잖아요. 살던 곳을 떠나 나를 따라오겠단 말이오? 남편의 무덤이 있는 동네를 떠나는 게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무슨 날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그래주겠소? 네,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내게 어지간한 미천은 있으니 당신을 고생시키는 일도 마을에 내려보내는 일도 없을 거요. 예? 마을이요? 아니, 내 말은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 말이요. 기돌과 과부는 그렇게 학골 마을에서 멀어져 갔다오. 가출할 결심. 어느 마을에 손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오. 자식 5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둘이서만 살고 있었지.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도 그랬지만 나이가 든 지금도 여전히 남편을 극진히 챙겼소.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까탈스러워지고 퉁명스러워져만 갔다오.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고
물 한 사발도 직접 가져다 마시는 법 없이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거요. 입맛이 까다로운 할아버지를 위해 할머니는 삼시세끼 잔에 신경을 썼고 자나깨나 할아버지를 챙기느라 허리 별새가 없었지. 하루는 부부가 장터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오. 오메, 영감님 어디 좋은 데 가시는가 비네요. 이? 차, 두루마기 색깔이 아주 뒤져보네. 그러지? 오늘 장난 아니여? 오늘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구먼요. 밖에 외출할 때면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모아 할아버지를 칭송했다오. 할머니가 좋은 옷감으로 옷을 지어 밤새도록 다듬이질해서 말끔하게 챙겨주니 인물이 살고 귀티가 날 수밖에. 다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좀에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할망구가 굼떠서는 싸게 오지 못혀?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디? 다리 쪽 아프다고 안 뒤진단께? 얼른 있나 얼른? 영감, 오늘은 혼자 어디 가지 마쇼. 이? 이것저것 살 게 많아서 짐이 무거울 텐께. 실은 내가 요새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꾸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질어질한 것이 이상하다니까요. 하지만 성미 급한 할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할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저만치 가고 있었지. 아이고 김영감, 아이고 손영감, 이거 정말 반갑구먼. 반가워이. 주막에 가서 목이나 축이자고. 술값은 내가 낼 텐께.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할머니 생각은 하지도 않고 곧장 주막으로 가서 낮부터 거하게 술판을 벌인 거라. 늘 있는 일이었으니 오늘도 그러려니 체념하고 할머니 혼자 장을 보는 수밖에 없었다오. 아따, 옷이 날개더라니. 갈수록 신수가 훤하네. 잉? 뭔 소리요. 옷이 날개가 아니라 내 덕에 옷이 사는 거지. 암튼 자네는 처복이 있는 사람이요. 마누라 복은 무슨. 말도 말어. 할망구가 요새 음식을 하면 간이 하나도 안 맞고 어딜 좀 가려 그러면 걸음이 느려 터져서 아주 그냥 복장 터져본단께. 아픈 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맨날 앓는 소리나 하고 말이여. 혼자 살았으면 편하게 술도 자주 마실 텐디 마누라 때문에 술도 내 맘대로 못하고 여간 성가시려온 게 아니라니께. 네, 장을 다 본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막으로 할아버지를 찾아갔다가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만 거요. 할머니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는데 순간 지난 세월 참고 살아왔던 서러움이 봇물 터지듯 밀려왔다오. 단순히 남편이 자신의 흉을 봐서 화가 난 것이라기보다는 여태 자신을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던 거요. 사실은 늘상 이런 대접을 받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해지니 마침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지.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보자기에 옷가지와 돈꾸러미 조금을 담아가지고 집을 나간 것이라오. 그날 밤 할머니의 이런 속을 알 턱이 없는 할아버지는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 할멈! 이 할망구가 왜 대답이 없는겨? 꿀물이라도 들이키면 딱 좋겠는디.
아무리 불러도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고 나중에서야 할머니가 문갑 위에 남겨놓은 쪽지를 발견한 거요. 성가신 마누라는 이제부터 혼자 살 텐께 영감도 혼자 잘 사시오잉? 아니, 이 할망구가 삐쳐도 유분수지 집을 나가? 치, 그러던가. 저 없으면 내가 아쉬울까비. 하지만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자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할아버지 혼자서 해본 것이 있어야지. 할머니가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걸 할아버지만 몰랐던 거라오. 시방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음에 추운 거. 바닥은 또 왜 이리 차대? 그날 할아버지는 잔가지에 불을 붙여 고구마 몇 개를 구워 대충 끼니를 때웠고 아궁이에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차가운 바닥에 웅숭거리고 쪼그려 잠을 청했다오. 살림이 피고 자식들 출가시킨 뒤 20여 년 동안 부뚜막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거니와 집안일은 할머니가 다 했으니 뭐가 어딨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지사. 쉬운 일조차 서툴기만 했지. 할아버지는 어디 갈 데 없는 마누라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만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오. 치, 할망구 없다고 밥 못 먹을까? 할아버지는 장터에 나가서 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또 술을 마셨다오. 하지만 그것도 처음 하루 이틀은 좋았으나 몇 날 며칠 계속되다 보니 바깥 음식은 물리기 시작했으며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골고루 차려오던 마누라 밥상이 생각났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전 같지 않게 재밌지가 않았고 말이오. 거기다 빳빳하게 깃이 살아있던 옷은 쭈글쭈글 주름이 가고 하얗던 동정은 누렇다 못해 새까매진 지 오래고 누가 봐도 행색이 지저분하고 남루해졌다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를 보면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들끼리 수군대는 것이었소. 할아버지는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 화도 나고 난 부끄러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오. 할머니가 가 있을 곳이라곤 기껏해야 동생네 집이나 딸네 집일 것이라고 짐작했고 그리로 할머니를 데리러 갔지. 그런데 여기 안 오셨슈. 형수님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하기사 형수님도 인자는 편하게 지내셔야죠. 아니야 말로다. 시방꺼정 형님이랑 같이 사신 게 용하다고 봐요. 야, 엄니 여기 안 오셨는데요? 쑥부댁에도 안 가셨으면 혹시 외갓댁에 가신 거 아니에요? 노상 고향을 그리워하셨잖요. 암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신 데다 40년 넘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거길 왜 간대? 예? 그럼 시집 오신 후로 친정에 한 번도 다녀오신 적이 없다고요? 이? 예. 뭐요? 참말인가벼.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네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댕겨올게요. 거기가 어디라고 너희가 가냐? 며칠 더 기다리다가 안 오면 내가 갈 텐게. 니들은 신경 쓰지 말어. 딸들의 말처럼 할머니는 바닷가에 있는 친정집으로 갔다오. 그런데 40년 넘게 와보지 못했던 친정집은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지. 아버지, 어머니, 지를 용서하셔요. 할머니가 쓸쓸한 마음으로 집을 둘러보고 있을 때 이 동네 할머니 몇이 반가워하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소. 아이고, 이게 누구요?
영영 못 만나나 했는디. 시방꺼정 살아있다 본 게 이런 날도 있네. 그래 잘 지낸겨? 어릴 적 함께 뛰놀던 동무 몇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요. 어찌나 반갑든지 40년 넘게 못 봤어도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었지. 그 동무들과 빈집을 쓸고 닦으니 금세 사람 사는 집으로 바뀌었고, 진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하하호호 정다운 시간을 보내니 마치 소녀적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지. 할머니한테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있나 눈치를 볼 사람이 있기를 하나. 그저 삼시세끼 할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 몇 가지 준비하며 하루가 갔고, 바다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벅차올랐지. 한편 할아버지는 달포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오. 그께 그때 거기가 서쪽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었었는디. 젊었을 때 할아버지는 친척 어르신의 주선으로 혼례를 정했다오. 장정의 걸음으로 꼬박 이틀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바닷가에 있는 집이었수. 혼례식 올리는 날 처음 색시 얼굴을 보았는데 반듯한 이마에 앵두같이 붉은 입술, 오종종한 이목구비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지. 당시 신랑집에는 노망든 할머니의 아픈 부모님의 어린 남동생들까지 줄줄이 있었으니 신랑은 얼른 혼례식만 올리고는 새색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랬지. 울지 말더라고. 저가댁에 수만리 길도 아니고 자주 오면 되제. 그게 참말이오라? 아이 그러제. 나만 믿어. 소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각시 호강시켜줄 텐께. 꽃가마 타고 고향에 오면 친정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때 신랑은 색시가 정말로 좋았고 진심으로 호강시켜주고 싶었다오. 다행히 색시도 신랑이 믿었고 좋았으므로 눈물을 그치고 신랑을 따라 나섰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 살기 시작했지. 식구들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신랑과 색시뿐이었으니 일이 어찌나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오. 하지만 색시는 다들 그렇게 살려니 하며 불평 한 번 없이 꿋꿋하게 살았지. 젊은 부부는 금실이 참 좋았더랬는데 한창 혈기왕성하던 신랑은 색시만 보면 자주 마음이 동하곤 했고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하다가도 새참 들고 오는 색시만 보면 색시 손을 잡고 풀숲으로 들어갔다오.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좀만 참아. 에? 나 믿지? 절대로 당신 배 옮기는 일은 없을 것이오. 신랑에 대한 정이 깊어질수록 색시는 이 악물고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소. 하지만 인생사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았지. 얼마 후 첫째를 낳고 그 다음 해 둘째를 또 셋째, 넷째를 낳으면서 식구가 계속 늘어났다오. 애를 들쳐업고 온종일 일하다 보니 온몸의 삭신이 성할 날이 없이 녹아내릴 것만 같았지. 아휴, 막내는 아직 젖도 안 떨어졌는데 또 배가 불러오니 이를 어쩌면 좋대. 배 안 굶게 해준다더니 6월에 줄창 배부르게 한다는 말이었나 배. 없는 살림에 자식들 많은 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자식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고생은 배가 되는 것만 같았다오. 부부가 된 지 10년쯤 되던 해에는 가난이 더욱 극심해졌는데 가뭄으로 농작물이 바싹 말라 곡식 한 줌이 더 귀해졌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불칠하기도 모자랐지. 하지만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농사가 안 됐다고 손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오. 밤새 새끼줄로 집신을 만들어 저자에 나가 팔기도 하고 양반집에 가서 품삯을 받아 일을 해주며 더러운 꼴도 많이 당했지.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한 거라.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웃음이 없어지고 말수도 줄더니 화만 늘어갔지.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 내가 명대로 못 살겠어. 애들을 뭐 하려고 일이 많이 나은겨? 아니, 무슨 말이 그래요? 애들은 나 혼자 만들었시오? 연병할 놈의 여편네. 시방 지아비한테 말대꾸 하는겨? 아유, 아니요, 순이 아버지. 지가 잘못했시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모진 말을 들어도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싶어 이해해보려는 아내였소. 남편만큼 아내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지만 내색하지 않았다오. 몇 년이 지나 밭농사가 잘 되어 그나마 사는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여보, 막내 동생이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 며칠만 친정에 다녀왔으면 싶은데요. 부모님 뵌 지도 오래됐고, 또, 요즘같이 바쁜 가을거지에 어딜 간다는겨? 좀 한가해지면 애들 다 데리고 나랑 같이 가자고. 가을거지 때는 죽은 중도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바쁜 때라 못 가고, 어느 때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못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는 한 해가 두 해가 되고 10년이 20년이 되고 그렇게 미뤄져 왔던 거라오. 세월이 흘러 부부의 부지런함 덕에 조금씩 살림이 피기 시작했고 그 후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하고 동생들도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부부는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 색시가 시집 오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니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오. 어렵게 할머니의 고향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물어물어 할머니의 집까지 찾아갔다. 영감, 여기 어떻게 오셨대요? 역정부터 낼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이 앉아만 있는 거라. 그러더니 할머니가 광주리를 옮기려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뻗으면서 저쪽으로 옮기면 되는겨? 하지만 할머니는 입을 꾹 닫고 생각했지. 시방 저 영감이 어쩐 일로 가만히 있냐? 아니요. 언제 또 불같이 화를 낼지 모르는겨. 그래도 나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고향에서 살겠노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지. 그런데 할아버지도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었다오. 그리고는 할머니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일을 거두는 거라. 한참 후에 할머니가 답답해서 먼저 말을 꺼냈다오. 허신 그만 쓰고 돌아가요. 나는 때려 죽어도 안 돌아가니께. 안 들어가도 돼. 처음엔 나도 할멈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본 게 내가 죄가 많더라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 나랑 사느라 욕봤어. 할멈이 시방거장 나한테 맞춰 살았으니까 인자부터 내가 할멈한테 맞춰 살라네.
할아버지는 그동안 잘못했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고향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오. 부부는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며 다정하게 챙겨주고, 오랜 세월 함께 지나온 순간들을 서로 고마워하면서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다오.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도 우리 주막에 또 놀러 오시구랴.